얘기해야 돼. 자, 봅시다. 자, 이번에는 시선의 이동과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시선의 이동, 공간의 이동 이렇게 얘기하면 공간의 이동은 쉽지. 화자가 자기가 몸을 움직여서 어딘가 가면 돼.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공간의 이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뭐 잡거니 밀거니 높은 외에 올라가니 높은 산에 올라갔어. 봤더니 산천이 어둡거든 지척을 바라보랴. 온 주위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려 하니 물가로 다시 갑니다. 자, 그러면 화자는 산 위로 올라갔다가 산 위에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물가로 가는 거야. 백길을 보기 위해서. 자, 그래서 화자가 지금 위치를 이동했습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시선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자 봅시다.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길이란 길에는 사람 흔적 끊어졌네. 우리가 시선의 이동이 조금 이제 찾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만 나오면 화자가 산에 있던 얘기하다가 길에 있던 얘기하다가 산에서 길로 갔잖아.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화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외로운 배 안에 도롱이 입은 늙은이 홀로 낚시질하네. 찬 강에 눈만 내리고. 이 도롱이 입은 늙은이가 누구냐? 본인이야, 본인. 화자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물 위에 떠있는 배 위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낚시질하고 있는 거죠. 산을 봤더니 산에 막, 길을 봤더니 길에 막, 자기는 어디야? 배 위에요. 그래서 시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산에서 길로, 길에서 내가 서 있는 배로. 시선이 저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왔어요. 어디에서부터 어디? 우리가 보통 원경에서 근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글을 전개하고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시선의 이동이라고 하는 건 원경에서 근경 또는 근경에서 원경 이런 식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상하로, 위아래로. 자, 우리가 시선이 예를 들어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있어. 별을 보면서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다 헤일 듯 합니다. 별 하나의 어머니,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어머니. 그러면서 나는 이 별의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봅니다. 폐경옥 이런 이제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뭐 라이너 마리아 릴케 도연명과 뭐 그러하듯이 라고 하면서 자, 그러고 나서 그 뒷구절이 바로 뭐냐면요, 화자가 어디를 보냐면 자기가 서 있는 이 언덕 위를 봐요. 그러고는 거기다 뭘 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씁니다. 이름을 쓰고 나서 어떻게?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요. 왜 지우는데? 부끄러워서. 자, 그러면 화자가 시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 하강적인 이미지. 맞죠? 자, 그럼 화자의 정서는 어떤 정서? 부끄러움, 반성, 뭐 이런 것들. 자, 반면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작품인데 내가 방에 혼자 있으면서 좀 쓸쓸해. 손깍지 베개를 끼고 불기도 하고 이제 복덕불이 당겨오면 거기에 아무 뜻 없이 제 위에 글자를 쓰기도 하고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슬픔과 어리석음에 내가 깔려 죽을 것 같아. 그러나 잠시 후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창문을 바라보는 것인데 자, 이러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가라앉을 것들은 다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그러면 그전에는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던 당시에는 마음 상태가 어땠어? 내 어리석음과 외로움에 내 깔려 죽을 것 같았다고. 그런데 고개를 들어 허연 창문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는 마음속에 가라앉을 것들은 다 가라앉았다고.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감정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럼 감정 상태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 좋아지고 있지. 회복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들어 부정적인 감정 상태였다가 좋아져. 감정의 어떤 변화, 회복, 긍정적
또는 희망적, 의지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움직임에 따라서 정서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작품 안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시선의 이동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자의 어떤 정서를 좀 드러내는 방식이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선의 이동. 넘어갑시다. 관념 또는 관념적. 자, 관념의 뜻이 뭔데? 라고 하면 관념은 일단 생각 그 자체를 관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인데?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이야. 추상적이랍니다. 추상적. 자, 그러니까 얘는 뭐 어떤 성질을 띠고 있어? 추상성을 띠고 있어. 자, 그럼 물어봅시다. 추상이 무슨 뜻인데? 추상의 뜻이 뭐야? 소희야, 추상의 뜻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럼 추상의 반대말은 뭔데? 구체적인 거. 자, 그러면 추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랍니다. 그럼 반대로 구체적인 거 뭐에 보인다는 거야? 눈에 보인다는 거야. 그럼 구체적인 게 혹시 눈에만 보입니까? 눈에만 보여요? 혹시 손으로 잡을 수 없어? 손으로 잡을 수 있어? 구체적인 거 손으로 잡을 수 있어? 그럼 혹시 맛을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걸? 책상 맛볼 수 있어 없어? 아, 있잖아. 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건 다른 거잖아. 책상에 맛을 보는 건 하지 않는 겁니다. 맛볼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소리 들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맛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뭐 들을 수도 있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인 대상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구체성은 반드시 어떤 성질을 띠고 있어야 될까요? 감각 가능한 성질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반대가 바로 뭐야? 추상이야.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요. 밤 만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그 대상을 마치 만져서 베어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추상적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감각이 불가능한 형태로 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이다 라고 하는 건 뭔데? 감각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추상적이다 볼 수 없다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그 반대의 개념에 이제 반대의 개념이랑 연결해서 이게 왜 추상, 이게 왜 구체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여기 기출문제, 기출지문 한 구절을 보자면 요게 이제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무사와 학사라고 하는 이제 소설인데 요건 나중에 우리 여름방학 때 한번 아마 하게 될 일이 있을 겁니다.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던 소설이었는데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나는 다시 기범이 짓걸었던 과거의 요설들이 생각난답니다. 짓걸었다고 했으니까 과거의 요설은 뭐겠어? 말이겠지, 말. 그 사람이 했던 말. 나는 다시 기범이 짓걸었던 과거의 말들이 생각난대요. 어떤 말들인데? 세상을 항상 역으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답니다.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과 역행에 의해서 누구보다 열심으로 솔직하게 살다간 것 같다. 끊어봅시다. 이 사람 살면서 무슨 행동했는데?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그렇죠? 그 지금 내가 기범이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 삶을 사는 동안 무슨 행동했는지 우리 알아, 몰라? 몰라. 왜 모르는데? 감각 가능한 형태로 제시를 안 해줬으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이 아니라 철수가 방으로 들어올 거예요. 철수가 화가 난 상태로 씩씩 소리를 내면서 방문을 철컥하고 잡았다. 문을 열고 나서 쾅 하면 소리를 닫았다. 이게 쾅 하면 소리를 내며 닫았다. 들어와서 칠판이 있는데 물음표 모양으로 손가락을 만든 다음 책상을 톡톡 하고 소리쳤다. 머릿속에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져. 왜? 전부 감각 가능한 형태로 내가 제시했거든.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 제시입니다. 알겠죠? 추상적 또는 관념적 제시인 거야. 당시 선지 한번 볼까요? 자, 이야기 내부 서술자가 어디 있어? 나.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한답니다. 누구에 대한 평가? 기범이에 대한 평가.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기범이가 무슨 행동이 있는지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이해되죠? 그냥 내가 기범이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관념적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을까 라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무슨 행동이 있는지는 안 나와 있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이제 관념적 서술 또는 추상적 제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낙관적, 비관적. 자, 낙관할 때 관이 어떤 관일까요? 뭐 어떤 단어를 얘기할 때 관일까요? 관. 관이 무슨 뜻이야? 볼관자. 보다라는 뜻이죠. 관찰하는 게 관. 자, 그래서 낙관, 비관이라고 하는 관은 기본적으로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낙관이니까 어떻게 보는 거야? 낙은 이제 즐거울 낙자겠다, 그렇죠? 자, 어떻게 보는 거야? 즐겁게 보다 또는 좋게 보다. 비관은 뭔데 그러면? 슬프게 보다가 되겠지. 지적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낙관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보고 있는 주체가 어떤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볼게요. 아까 그 광야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다시 천고의 뒤에서, 천고는 이제 오랜 시간이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답니다. 초인은요, 한자 그대로 하면 무언가 초월한 인간이란 뜻이야. 초월적인 존재, 초월한 존재야. 백마 타고 온답니다. 심지어 신비로운 거 타고 와요. 자, 초인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온다는 겁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라며. 그게 있다며. 그래서 나는 이 광야에서 걔를 뭐 한다고? 목 놓아서 부르겠다고. 자, 초인이 지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나중에 올 거거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화자는 지금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슬퍼, 안 슬퍼? 슬퍼, 안 좋아. 그런데 나중에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거야. 어떤 초월한 존재가. 그럼 이 초월한 존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뭘까요? 뭐 조국의 광복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태도들도 전부 낙관적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안 기뻐도 돼요. 낙관은. 이해돼? 지금 상황은 되게 부정적인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도 전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또는 미래라는 말이 빠져도 맞는 말이야. 낙관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상황이란 말 안 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넘어갑시다. 자, 냉소적, 자조적. 냉소할 때 소는 무슨 의미일까요? 냉소, 소 뭘까? 아는 소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소. 조소. 그럼 조소할 때 소가 조소가 뭔데? 비우는 거. 그럼 소는 뭘까요? 소는 웃음이죠, 웃음. 미소할 때 소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소는 웃음이에요. 그럼 냉은 뭔데? 냉탕, 온탕, 차가운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직역하면 무슨 뜻이야? 그냥 차가운 웃음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여주는 차가운 웃음이 뭔데? 비웃음이죠, 비웃음. 자, 그래서 냉소는 기본적으로 대상을 업신여겨서 비웃는 것을 냉소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는 사실 원래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정은요, 정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사실은 남들이 보기엔 진짜 1만큼 화낼 만한 상황인데 분노를 막 10만큼 드러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뭔 생각합니까? 왜 저래? 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정도의 문제인데,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각해보면 감정의 방향이 똑같다면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될까? 그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맨 나중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감정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경멸은 냉소야 혹시? 대상에 대해서 냉소적 태도를 가진다. 대상을 경멸한다. 어떤 거 같아? 경멸 좀 심한 말 같지 않아요? 자, 이게 기출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수능 기출. 이제 어떤 자서전들 쓰십시다라고 하는 이제 소설이 있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제 인물이 누군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말을 듣고 뭘 하냐면 비웃으면서 굉장히 띠껍게 대답을 해요. 띠꺼운 반응을 보여. 비웃하면서.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냉소 맞아 틀려. 이러면서 띠껍게 반응하는데 냉소 맞아 틀려. 완전 냉소잖아. 비웃었잖아. 그리고 띠껍게 대하잖아. 냉소. 근데 당시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거기 밑줄 꺼가지고 이 하면서 띠껍게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보면서 타인을 그러니까 대상을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맞는 선지였을까요? 틀린 선지였을까요? 당시에 맞는 선지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경멸은 좀 심하지 않나? 그냥 좀 띠꺼운 거랑 경멸은 좀 다르지 않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경멸은 좀 더 싫어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미워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냉소를 꽃하기 100 한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경멸로 가지 않을까요? 매우 업신여길 텐데. 이해돼요? 감정의 방향이 똑같아 달라. 방향이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지 찾을 때 뭐부터 찾아야 될까요? 그 반대 방향부터 찾아야 됩니다. 근데 반대 방향 선지가 있잖아. 그럼 틀린 건 뭐야? 그 반대 방향이 틀린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이제 문학 선지에서요 정서와 관련된 걸 물어볼 때 사실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최후의 방법으로 써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대상을 경멸하고 있답니다. 반대말로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말하면 대부분 다 정답이야.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제이야,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랑. 사랑? 오케이, 사랑. 애정. 자, 나는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경멸하다 할 때 경은 이제 존경하다. 그러니까 멸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1도 없는 거. 마이너스인 거. 이게 이제 경멸이야. 존경해볼게요. 자, 사랑해봅시다. 내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랄하고 있네. 약간 그런 느낌의 대사였어. 그냥 이제 띠껍게 반응하는. 사랑 있어요, 없어요? 없어. 존경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반대 방향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없잖아. 틀린 거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놓으면 이거는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일단 세모 쳐놓고 다른 선지 봐야지. 선지 비교해야 돼요, 문학은. 헷갈리면. 알겠죠? 자, 그래서 선지를 비교해서 더 아닌 말, 더 맞는 말 찾아야 된다고. 그게 작년 여러분들이 2학기 기말고사 때 했어야 되는 작업들이야. 이해돼요? 여러분 학교 시험 그렇게 나왔잖아. 보면 선지 중에 한 3개가 맞는 말처럼 보인단 말이야. 아니면 선지를 길게 적어놔가지고 읽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린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감정의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얘가 완전 틀려. 그러니까 절대 될 수가 없잖아. 그럼 얘는 뭐야? 일단 될 수는 있다는 거야. 방향이 다르니까. 또는 방향이 맞으니까. 냉소랑 얘는 방향이 맞으니까. 그러면 뭐야? 반대인 것부터 찾는다고. 아닌 것부터 찾는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들이 진짜 애매하게 2개 남아가지고 둘 다 세모야. 헷갈려. 반대말부터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자, 다음. 자, 여기서 냉소는 대상을 업신여기며 비웃는 것인데 그 대상이 만약에 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조라고 얘기하죠. 자조. 자기를 비웃는 겁니다.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 나는 저 왕궁 대신에 저 왕궁의 음탕한 대신에 나는 저기 돼지 같은 설렁탕집 주인년에게 욕을 하고 50원짜리 갈비 덩어리가 기름만 나왔다고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참 우습지 않느냐. 누가 웃어? 내가 웃은 거거든.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왕궁의 음탕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세상의 약자들한테는 막 내가 소리치고 욕하는 이 옹졸한 모습에 대한 자조가 되는 거죠. 맞죠?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이제 비웃습니다. 그러면 보통 뭐로 넘어가게 될까요? 이제 반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또는 자기 비판으로 넘어가겠죠. 내가 날 비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성찰.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성찰의 의미는요, 성찰을 조금 좁은 의미로 본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넓혀도 우리가 성찰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성찰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요, 나 또는 나와 관련돼 있어야 돼. 작품 안에서야, 작품 안에서, 문학 작품 안에서 그 대상을요 되돌아보는 행위를 하면 그건 전부 성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를 되돌아보는 표현들이 작품 안에서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자, 작품 안에 내가 또 다른 나가 보이잖아? 그러면 거의 성찰입니다. 내가 시안에서 거울을 봐요. 거울 안에 비치는 내 모습을 봅니다. 또는 우물을 들여다봐요. 우물에 내 모습이 보여요. 청동 거울을 봐요. 청동 거울에 내 모습이 보여요. 또는 흰 바람벽을 봐요. 어머니 지나가고 사랑하는 사람 지나가는데 나중에 누구 나와? 내가 나온단 말이야. 맞죠? 자, 나는 여기 있는데 저 스크린에 지금 내가 또 나오네. 밑에 자막도 막 지나가고 나는 이렇게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고. 맞죠? 내가 나와요. 성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것,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했던 것을 다시 한번 곱씹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되돌아보는 행위로서 성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찰이랑 반성은 똑같은 말이야? 미세하게 다른 말이거든. 왜냐면 반성은 성찰 이후에 찾아오는 거야,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반성과 성찰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좀 다르게도 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돌아보고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을 보고 바로 반성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거야. 이해되죠? 자, 근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관련된 것들. 인류, 인간. 나와 관련 있어 없어? 관련 있어. 나도 인간인데. 맞죠? 그래서 시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외로운 것인가?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것인가?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 뭐야? 인간에 대한 성찰이 되겠지. 나도 인간이잖아. 되돌아보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반성이랑 자주 이어질까요? 보통 우리는요, 성찰하면 반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지. 그렇죠? 아닌 사람도 있어.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안 하고 사는 인간 정말 많습니다.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성찰하고 나면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는요, 남들이 잘 아는 나보다는 나만 아는 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거든. 맞죠? 나만 아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가지고 있어. 아주 구린 점을 가지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신의 구린 점을 떠올리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반성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성찰 이후 반성 이렇게 되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성찰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반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되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반성이라고 할 수 있어. 또는 내가 가졌던 어떤 감정이나 과거의 기억들, 이런 것들도 이제 성찰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 땅끝을 보면서 물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젖는단 말이야. 땅끝이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근데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나와 관련되어 있는 감정이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쭉 생각을 하던 와중에 땅끝은 그래, 원래 이 밀려오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밀려오는 이 파도에 늘 젖어 있는 것이 바로 땅끝이야 라는 걸 깨닫는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성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수능 저항. 자, 순응이라고 하면 체계, 명령 이런 것들 따위에 이제 적응하면 따르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순순히 적응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저항이라고 하는 건 거역하고 버티고 대결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저항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자주 만났던 개념어를 바탕으로 수능과 같은 방향에 있는 감정들 한번 정도에 따라서 나열 한번 해볼까? 수능이 좀 더 세죠?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상황이 내가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야. 근데 받아들여. 뭐라고 합니까? 무슨 정서? 무슨 정서? 우리가 체념적 정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던 문학작품에 체념적 정서가 드러나는 게 없었네. 그렇죠? 보통 교과서에 하나는 있기 마련인데.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뭐로도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체념 이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뭐 있을까요? 운명. 운명보다 더 센 거. 숙명.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도록 태어났다잖아.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높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잖아. 내가 살면서 할 게 그밖에 없다고요. 이해돼? 뭐 할 수밖에 없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거부 가능? 불가능.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렇게 쭉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정서라고 볼 수 있겠죠. 체념이라고 하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님아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님이 떠내려가서 돌아가시니 가신 님을 어이할꼬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어이할꼬. 여기에는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 정서가 좀 담겨있죠. 이 남편을 잃은 데에 대한 슬픔. 와,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남편 없이. 또 거기에 플러스 뭐도 있어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죠. 물에 떠내려갔는데 다시 되돌려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죽었는데 되살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받아들여야지. 근데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들 남편 떠내려갔네 잘가 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 게 아니고 싫잖아 상황이. 근데 내가 바꿀 수 있냐고요? 없다고요. 견디고 버티고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받아들이는 거밖에 없어. 그게 체념이죠. 운명은 뭐야? 우리가 고전에서 운명이라고 하는 건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신의 탓이랍니다. 신의 탓은 뭔 탓하는 건데? 내 운명을 탓하는 겁니다. 왜? 신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운명론적 관점, 운명론적 태도, 체념적 태도, 그 다음에 수능적 태도는요,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결국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항은 밑에 한번 봅시다.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랍니다. 내 가슴에 독을 차고 살아가고 있어. 맹독을.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이 새로 뽑은 독을 친구는 그 무서운 독 이제 그만 흩어버리라고 합니다. 야, 너 그렇게 독을 품고 있으면 무서워. 그러면 너 어떻게 살아야 돼? 너 혼자서 살아야 돼. 아무도 네 옆에 안 가. 자, 그러면 아무도 네 옆에 가지 않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독을 흩어버리고 살으라고 하는 건 이 세상 현실에 뭐 하면서 살아가라? 순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거든. 이 만들어진 세상은 너처럼 살면 살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너처럼 살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독을 버리고 살아가. 그럼 이 세상은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나는 그 독이 벗도 선뜻 해할지 모른다고 위협하면서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서 너 나 마주 가버리면 누억 천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꾸 흘러갈 거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둘 다 이 세상 떠나가고 나면은 이 온 세상 사람들 다 독을 안 차고 살아갈 텐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라고? 독을 차고 선선히 가겠다는 거야.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어떤 태도? 저항적 태도. 자, 그럼 요거 하나 더 해볼까?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리가 뭔데?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그렇게 하겠다고요. 뭐가 느껴져? 의지가 느껴지죠. 저항, 의지. 같은 방향이겠죠. 그 보통 이제 의지를 가지고 저항을 하지. 맞죠? 그게 의지가 먼저.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아까 의지적 체념적 얘기했는데 요것도 한번 봅시다. 의지적 체념적은 아까 수능적 저항적이랑 이제 좀 결이 같기 때문에 작품을 좀 보자면, 자,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이랍니다. 자, 동방은 하늘 끝난 곳, 그 다음에 그 땅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메마른 곳. 혹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물 한 방울이 없다며요. 어떤 공간? 굉장히 척박한 공간. 혹독한 공간. 살아가기 너무 혹독해. 너무 척박해. 그런데 그 공간에서도 뭐는 피어나고 있어? 꽃은 빨갛게 피어나고 있어요. 자, 다음. 북쪽 툰드라의 찬 새벽은 추워 안 추워? 되게 추워. 눈 속 깊이 굉장히 추워. 어떤 공간? 이 혹독하고 척박한 공간. 거기서 뭐 하고 있어? 꽃 맹아리가 옴짝거리면서 피어나고 있어요. 꽃의 뭐? 생명력. 자,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린답니다. 왜 기다리는데 그러면? 자, 다시. 혹독한 환경에서 꽃이 피어날 거야. 꽃은 피어나. 이렇게 추운 환경에서도 꽃맹아리에서 꽃이 피어나. 제비때가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린답니다. 제비때가 까맣게 날아오는 때가 뭐길래 기다리는 거야? 이 때가 무슨 때인데? 꽃이 피는 때겠죠. 그냥 기다리지.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랍니다. 자, 저버리지 못할 약속을요, 문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버리지 못할 약속은 지켜질 약속이야, 안 지켜질 약속이야? 지켜지. 무조건 지켜질 약속이야. 자,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라는 걸 조금 더 풀어서 이제 다른 말로 해보면 지켜질 수밖에 없는 약속이라는 말이잖아. 그럼 그 약속이 뭔데? 꽃맹아리가 피는 거겠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럼 그 때가 찾아온 게 바로 뭐야? 지켜진 약속입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 꽃의 성질 한번 볼까요? 굉장히 추운 곳에서도 피어난대. 이 시 안에서. 그 다음에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도 피어난대. 화자가 너를 부르는 이유는 뭔데? 꽃을 부르는 이유는 뭔데? 너는 꽃이겠죠. 제목이 꽃이니까. 화자가 꽃을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화자가 꽃을 부르는 이유. 내가 너를 불러보노라. 꽃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었거든. 화자 얘기는 여기서 처음 나와요. 내가 오늘 여기서 너를 불러보겠답니다. 왜 부르는데? 꽃이 뭐 해서? 좋아서. 그럼 꽃이 좋은 이유는 뭔데? 꽃은 그런 환경에서도 피어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꽃이 좋은 이유는 이 시 안에서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피어나기 때문에, 피어나는 속성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내가 뭘 가지고 싶은 거야? 그러면 꽃을 가지고 싶은 거야? 아니죠. 척박한 환경에서도, 혹독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피어나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화자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그런 이제 피어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싶답니다. 혹시 수능적이야, 의지적이야? 체념적이야, 의지적이야? 의지적이야. 척박한 환경에서 죽으면 체념적이지. 맞죠? 척박한 환경에서 끝까지 피어나는 꽃을 너를 부르겠답니다. 뭐야? 이것도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독을 차고 가리라, 나는 이렇게 살리라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당연히 의지적이지. 이런 방식도 우리가 의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왜? 의지를 품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자, 여기 조금만 더 합시다. 시를요, 어떤 문학이라고 합니까, 우리?
자, 서정문학이라고 합니다. 서정의 뜻이 뭐야? 정서를 풀어내다, 정서를 펼치다 라고 하면 서정이거든. 자, 우리 교과에서 서정문학을 이제 좀 사전적으로 서술하면 서정문학은 어떤 문학입니까? 서정문학은 세계를 자아화하는 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계를 자아화 또는 세계의 자아화. 다시 이 시에서 여기까지 너를 불러보노라까지 뭔 얘기하고 있었다고? 꽃 얘기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시에 누구 등장해? 나가 튀어나왔네. 너 불러보겠답니다. 왜 부르는데?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우리 서정시 같은 경우에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요거 교집합. 그럼 이 시에서 화자와 꽃의 교집합이 바로 뭔데? 척박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생명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구조상.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물리적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 거리감. 지난번에 선생님이랑 그 혹시 문학작품 중에 경사라고 하는 시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했었던 거 아주 옛날에 했어서 아마 해본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화자가 내리막길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 발밑에 느껴지는 신비스러운 경사감이라고 얘기하거든. 경사감이 뭔데 그러면? 경사진 느낌이겠지. 그게 내 발로 느껴진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거리감은 무슨 뜻인데? 거리가 느껴지는 느낌을 거리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거리감이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거리감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가깝다는 거야, 멀다는 거야? 멀다는 거야. 거리가 느껴지는 감정이니까, 느껴지는 느낌이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거리감은요 우리가 물리적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작년 6월 기출인데요. 고3 화자가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저기서 살구나무를 하나 봐요. 근데 이 살구나무가 너무 좀 예쁘고 대단해 보여. 웅장하고. 차를 타고 가니까 나무보다 높이가 낮을 거 아니야. 이렇게 봤더니 마치 그 나무의 모습이 뭐 하고 있는 것 같냐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 든대요. 살구꽃이. 봄날이겠죠. 차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계속 봐. 보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봐. 시선을 떼질 않아요. 매료되어 있어. 화자는 운전하고 있거든. 쭉 가요. 계속 본다는 건 매료되어 있다는 거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매력에. 그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아까 뭐라고 했어? 웅장함. 마치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듯한. 쭉 가. 계속 가. 지나치겠어? 안 지나치겠어? 지나치겠지. 쭉 지나가다가 뒤로 돌아봐요. 돌아볼 순 없잖아. 어떻게 봐요? 사이드 미러로 계속 봅니다. 그럼 이 거울에서 나무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작아질 거야. 맞죠? 자, 그런 구절이 나오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선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화자가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느낌을 따라서 이제 화자의 정서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 심리적 거리감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져. 그럼 왜 안 느껴지는데? 화자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살구나무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10분 넘게 쳐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 사고 나겠지. 어디에 빠져 있는 거야?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것보다 저기에 빠져 있는 거야. 매료되어 있다고. 심리적으로 저 대상에 가깝게 느껴, 멀게 느껴? 가깝게 느껴야지. 내가 존경하는 대상, 좋아하는 대상을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겁니다. 알겠죠? 되고 싶거나 또는 옆에 하고 싶거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멀게 하고 싶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하여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좋아하면 곁에 두고 싶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곁에 둘 수는 없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 심리적 거리감 안 느껴집니다. 그럼 그 심리적 거리감은 뭘로 바꿔야 돼? 물리적 거리감으로 바꿔야지. 거울 속에서 살구나무가 왜 자꾸 작아지는데? 그냥 멀어져서요. 근데도 계속 보고 있잖아.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밑에 봅시다.
자, 가깝게 느끼지 못하는 것 또는 친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또는 멀리 하려는 것. 자, 그래서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 서로 가지고 있는 정서가 무엇인 거? 반대인 거. 옆에서 울고 있는데 난 웃고 있는 거야.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 멀어. 멀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이 대상에 대해서 공감하잖아요. 그러면 심리적 거리감은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니까. 그 대상처럼 생각하는 거니까. 자, 자, 이거 봅시다. 내가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괘씸히 난 젊어 있고 님은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데가 전혀 없다. 우리 사랑은 이 세상에서 최고였어. 평생에 원하여되 함께 살자 하였습니다. 나는 님과 함께 살자 하였어요. 자, 그런데 늙고 나서 무슨 일로 외로이 두고 그러는 거. 자, 그러면 화자 입장에서요, 대상을 심리적 거리감 있게 표현하고 있어? 아니지. 함께 살자 했잖아. 맞죠? 그런데 그 대상은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지게 대하고 있지.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실제로는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물리적 거리 느껴지지. 자, 근데 내가 지금 아까 읽었던 거 바비크 물가에 실컷 논인답니다. 그남은 여남은 일. 자, 바비크 물가에서 실컷 논이는 일 말고 그남은 여남은 일은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라고 했으니까 부럽지가 않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대상이 부럽지 않다는 건 그 대상을 정서적으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 이해되죠? 심리적 거리감 드러나지. 부러워할 줄이 있겠냐? 의역하면 부럽지가 않다. 부럽지가 않다는 건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고. 그러면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진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 자, 다음 넘어갑시다. 경이라는 말이 있고 경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이부터 볼까요? 야, 이거 참 경이하다. 경이가 무슨 말일까요? 경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와, 참 경이적이다. 여러분들 혹시 고전소설 읽을 때 이런 거 많이 못 봤습니까? 저기 고전소설에 그 문장 중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원수가 대희하여 말하되, 원수가 대경하여 말하되, 원수대로 하사,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전소설에서 대희하여, 대경, 대로, 대희할 때 희가 뭔데요? 대희, 기쁜 겁니다. 원수가 대희하여, 아주 기뻐하며. 자, 대경하여는 뭘까요? 아주 놀라며, 놀라움입니다. 놀람. 대로 할 때 로는 뭔데요? 분노죠, 분노. 화난 겁니다. 고전소설에 자주 나오죠. 대희, 대경, 대로. 대노하여. 그래서 경이라고 하면 뭔데? 이 경이.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 대상을 보고 놀라운 거. 그런 걸 경이라고 하면 경외는 뭘까요? 경외할 때 경은 어떤 단어에 나오는 경일까? 나영아. 밑에 보고 얘기할 거야? 쉬. 당당하네. 자, 우리 여기 있는 경은요, 존경 또는 공경 또는 동경하다
할 때 경입니다. 공경할 경자야. 공경. 왜는 뭐냐? 두려움입니다. 직역하면 너무 존경스러워서 두려운 마음까지 생기는 어떤 대상, 그런 대상을 보고 우리가 경외감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좀 많진 않을걸? 자, 우리가 경외라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너무 존경스러워서 두려운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건 좀 좁은 범위야. 좀 더 넓혀보면 존경을 넘어설 정도의 어떤 좀 거대함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존경할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존경할 점은 우리가 보통 뭐로 삼을 거야? 내 롤모델로 삼고 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그 존경하는 대상을 내가 따라할 건데, 자, 여기서 좀 더 넘어가서 내가 1000번을 죽었다 태어나도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 오히려 뭐가 느껴질까요?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야. 너무 대단해 보이면. 이해돼요? 그럴 때 내가 적당히 존경하면 가까워지고 싶거든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더 오히려 멀게 느껴집니다. 너무 경이로워서, 너무 대단해 보여서. 그럴 때 느껴지는 감정도 우리가 경외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는 자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을 마주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거대한 대자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난 여기 서 있는데 내 옆으로 그랜드 캐년이 쫙 있다고 생각해 봐봐. 나이아가라 폭포가 내 앞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 자연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거든. 압도? 그런 감정도 우리가 경외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저 자연이 날 집어삼키려 먹을 것 같은 그런 감정, 이런 것도 경외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 경외감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있지만 기출에서 정답이 된 적이 이때까지는 없긴 하거든. 자,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게 보통 어떤 쪽에 많이 나오냐면, 자주 안 나오는데 현대소설 중에 장인정신을 얘기하는 현대소설이 한 두어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을 보면서 화자가 경외감을 느낀다 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대단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저 사람 아니고서 누가 하겠노? 이런 감정들도 조금 이제 경외감의 좀 낮은 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무상감. 아까 무상 얘기했어요. 이 무상은 사실 나랑 오래 수업했던 학생들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무상할 때 삼자가 뭐라고 소리야? 그러니까 너는 하여튼 간에 그 시험 손잡고 그냥 나가세요, 그냥. 어? 나영아, 뭐라고요? 무상할 때 상이. 같이 나가세요. 자, 항상 삼자입니다. 항상 삼자. 아니, 내가 제 막내가 하면서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안 물어볼게요. 결석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무는 무슨 무자인데? 없어요. 아는 무가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거밖에 없을걸? 무? 나도 아는 무가 없을 무밖에 없는데. 저 결석 많이 안 했어요. 그때 결석 많이 하셨어요. 자, 없을 무자입니다. 억울. 자, 그러면 항상 없다 직역하면 그럼 맨날 없어. 무상이 맨날 없는 거야? 그건 아니야. 내 누이가 맨날 없으면 안 되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상하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한글로 조금 풀어서 의역해서 얘기하자면 덧없다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더 없다고. 참 인생 덧없다. 덧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덧없다라고 하는 감정이 참 허망하고 허무할 때, 그럴 때 쓰는 거거든. 내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있어요. 우리 관계가 이렇게 있어. 우리 관계가 평생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소중해도 우리가 평생 있어라고 물어보면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다들 생각할걸? 근데 우리가 매시 매분 매초 0.1초마다 혹시
나 영원 나중에 없을 사람, 나중에 없을 사람, 나중에 없을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럼 병들어 우리 정신.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 안 한다고요. 내 누이가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아왔어. 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늘 있으니까 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거든. 근데 언제 깨달아? 죽으면 깨닫는단 말이야. 왜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 지들이 보는 노래 가사 중에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그게 내가 군 생활할 때 나온 노래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하게 느끼는 것 같아. 영원한 건 절대 없다라는 그 말에 공감이 되는 그 정도가. 영원한 건 절대 없다는 걸 깨닫는 어떤 이 그 순간에 느껴지는 허망함, 허무함 이런 것들이 무상감입니다. 그래서 늘 있을 것 같았던 이 누이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진 잎처럼 그냥 사라져 버린 거야. 무상감. 또는 아까 나왔던 작품 중에 자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대없다. 자연은 옛날 그대로인데 훌륭한 인재는 간대없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들어 봤더니 이런 감정이 드는 거야. 자, 산천은 의구하답니다. 자연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자연의 무한성. 사람 200년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500년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인간 사이 유한함.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한 건데 필마로 돌아들어 봤더니 그 고려의 옛 도읍지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폐허가 되어 있단 말이야. 지금 수도는 이미 한양이고 나라는 조선으로 바뀌었고 이 고려의 충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500년 동안 이어지던 그 나라가 인간이 세웠는데 거기에 있던 그 동네 그 모습은 그대로인데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단 말이야. 어떤 감정? 영원한 건 절대 없구나 라고 느끼는 허망감, 허탈감. 그게 무상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쓸모없게 느껴지고 덧없다, 의미없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상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생동감. 생동감은요,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감각이랑 조금 연결이 됩니다. 생동감 있게 표현하려면 기본적으로 감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미지가 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시 말고 소설에서도 그 상황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느끼기 하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음성상징어. 그가 폴짝폴짝 뛰어가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과 기쁜 그 표정을 가지고 하회탈 같은 미소를 막 가지면서 이제 나에게 달려오고 있다. 뭐 이런 굉장히 생동감이 느껴져. 자, 근데 또 하나 더 뭐가 있냐면요.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설은요, 여러분들 현재 시제의 문학이야, 과거 시제의 문학이야. 과거 시제의 문학이에요. 철수가 방에 들어왔다, 자리에 앉았다, 책을 폈다, 밑줄을 그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문장이 서술된단 말이야. 그런데 가끔씩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일정 부분만 철수가 방에 들어온다, 의자에 앉는다, 책을 펼친다, 밑줄을 긋는다 라는 식으로 서술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설에서 현재 시제로 어느 부분을 쭉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다 생동감을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다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해학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회의 이거 딱 하면 끝나겠다. 자, 의는 뭐 할 때 의입니까? 의심. 회는 뭔데요? 품다. 진짜 숙제했어? 회의감. 근데 우리가 보통 회의감은 타인에게 갖는 것보다는 보통 어디에 많이 가져요? 나에 대해 또는 나의 주변에 대해 갖는 경우가 많지. 내 생각들 쭉 되짚어보면서 내가 이거 왜 했지? 또는 내가 뭘 하고 있어 반복적으로 이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의심을 품는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회의라고 하는 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요 이제 의심을 품는 이런 감정들을 다 이제 회의라고 하는데, 자, 그런 이제 구절들을 보면 아까 도굴차고에서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누억 천만 세대가, 이 천만 명의 세대가 그 뒤로 독을 안 품고 다 잠자코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나라도 해야 돼. 근데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중에 땅덩이 모질라져서 다 모래알이 될 것인데 너 죽으면 뭐 돼? 모래알 되잖아. 너 죽으면 모래알 되는데 네 속에 있는 독 뭐 되는데? 그것도 모래알 될 건데 허무한데 독은 차서 뭐 하냐고 라고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는 이 회의적인 정서, 내가 독에 대해, 내가 독을 품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거죠. 맞죠?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살아간다고, 어디 갔냐? 안 나오는구나.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독을 차고 선선히 가겠다는 게 어떤 의미였어? 당시에 이제 일제강점기 현실에서 이제 끝까지 저항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몇 년 뒤에 뭐 창씨 개명을 하긴 하셨지만, 하여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좀 이제 전달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마지막 이상과 현실의 괴리. 괴리가 뭘까요, 여러분들? 괴리할 때 리자가 뭐 할 때 리자일까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상의하다. 아닙니다. 상의하다 할 때 이자는 다를 이자입니다. 그거랑 좀 달라요. 이거는요, 이별하다 할 때 이. 자, 두 법칙 때문에 이죠. 원래는 뒤로 쓰면 분리되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유리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는 이제 유기하다, 유기견할 때 유, 버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별, 분리, 유리, 뭐 단절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라고, 멀리. 그게 괴리입니다. 다시, 자,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낀다 라고 할 때,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면 우리에게 뭐가 발생할까요? 무엇이 발생할까요? 필연적이야, 갈등이 발생합니다. 당연한 거죠. 보통 내적 갈등이 발생하겠지. 근데 현실에서 뭐 외적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건 소설이듯이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겠지. 더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그걸 극복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느껴진다. 자, 그러면 이상이 있어야 돼. 이상은 뭔데? 내가 바라고 있는 무언가, 또는 되고 싶은 무언가야. 근데 내가 지금 못 됐어. 그러면 지금 내 현실과 저 이상의 괴리가 느껴지는 거죠. 내가 돌담길을 가는데 앞에 벽이 막혀 있어. 더 이상 못 넘어가. 그 벽 너머를 봤더니 저기에 또 다른 내가 보여. 그럼 저게 뭔데? 나의 이상이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 벽도 넘어가지 못한 채로 있는 거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이상과 현실의 괴리.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 나중에 만날 나라고 얘기해. 그럼 그러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의지를 품은 존재가 되는 거야. 왜? 나는 이제 괴리에서 벗어날 거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이제 문학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 좀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좀 사전처럼 쓰면서, 이거 저기 뭐냐, 몇 명은 이거 교재 3권짜리인데 3권 다 집에 어디 구석에 처박아놓은 거 찾아보면 있을 거야. 공부하다가 필요하면 그거 꺼내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정리하고 마칩시다. 아! 기다려. 진짜 안 하고 있었는데. 미안해. 아, 진짜 했어. 누구야? 제이지. 했잖아. 목소리 들은 것 같은데. 발소리 못 보내시네.